네, 목요일이고요. 굿모닝 인포맥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월 팀장님 모셔볼까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저희 잠깐 짚어본 내용인데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잭스홀 미팅의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일 개막을 하고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 11시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다. 이 일정까지도 우리가 이제 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잭스홀 미팅이 열리는 곳에서 차로 1시간 거리 꽤 가까운 곳이에요. 그 호텔에서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 그러니까 가상화폐 심포지엄이 또 동시에 열린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어요. 이거 의미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행사에 의도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획자의 의도가 분명히 다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굳이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그 엄청난 주목도를 받는 행사를 동시기에 한다라는 거는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아주 확실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가 못하잖아요. 그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내일 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예정되어 있고 밤사이에 이제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면서 사실 재료가 좀 많이 소진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연준의 입장이 그만큼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맞불 전략을 놓겠다라는 이제 크립토 관련된 이제 행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 통화 정책에 대응되는 우리의 이런 향후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전통과 뭔가 어떤 동시에 약간 맞불이라고 하긴 일부러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바로 잡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서. 근데 분명히 바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미국 그 와이오밍이 정말 시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시간 거리면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나 하는데 그 입장에서 본다면 되게 근거리에서 한다라고 봐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치면은 강남과 강북에서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또 이제 가상자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탈중앙화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그런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말 그대로 중앙과 탈중앙, 이 대조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도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만 이제 유추를 해본다면, 누가 참석하는지부터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그리고 SEC 위원장, 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 이렇게 참석한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을 때는 거기 다 쏠리겠죠. 맞아요. 관심. 근데 파월 연준 의장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뭐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듣고 또 뭐 이런저런 말을 할 가능성이 높게, 금리 인하 압박을 또 한다든가 뭐 좀 강하게 좀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트럼프의 차남이 온다라고 하면은 언론의 주목도는 당연히 트럼프의 입을 빌릴 수 있는 인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한층 더 이번 행사에 좀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생각나시겠지만 그 미 의회에서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3대 법안이 통과가 되었었잖아요. 제일 이제 이름을 외우기 쉬운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반 CBDC, 조금 발음이 어렵지만 클래러티 법안인데, 클래러티 법안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거는 이 가상화폐 크립토가 증권이냐 아니냐 요 문제였었는데, 지난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는 이제 증권으로 이제 보겠다로 해서 항상 뭔가 ETF 현물, 선물 출시, 어떤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SEC가 큰 장애물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이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SEC 위원장이 폴 애킨스로 교체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조, 크립토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기조가 바뀌게 되면서 이를 법률화, 제도화했었던 것들이 클래러티 액트,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 상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다른 입장에서 이제 크립토를 바라보고 어떤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확실히 이제 폴 애킨스가 참석한다라는 거는 크립토 시장의 향후 그동안의 기존 질서 체제 내에서 뭔가 들어가기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바뀌었고 여기에서 향후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액션 플랜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그동안은 항상 뭔가 좀 제재를 하거나 규제 대상으로 봤다라면은 이제는 규칙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심포지엄에는 주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잭슨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고용, 뭐 노동 이런 쪽에 큰 네. 주제를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블록체인 심포지엄은 그럼 주제가 뭘까 봤더니 가상자산 재무전략 기업 열풍이라고 합니다. 열풍이라는 단어도 이제 명시를 좀 했는데 경영 전략을 이제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걸 통해서 이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네. 거의 인정하는 듯한 제목이고 네. 이걸 본격적으로 거기서 심포지엄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주제가 올라왔다라는 네. 거는 이제 이를 이제 대중적으로 대중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업과 국가를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면 주가가 같이 오르는 기업이 있죠. 대표적으로 네, 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테슬라 있고 국가는 잘 아시지만 중남미에 위치한 엘살바도르.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기업과 네. 갖고 있는 국가.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거봐 내 말 맞지?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네. 기업과 국가가 될 네. 텐데 기업들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장사 기준으로는 현재 보고서 25년 상반기에 보고된 바로는 120개 정도의 상장사가 가상자산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기타 상당히 이제 유동화가 쉬운 자산 중에서 가상자산을 재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60개 정도의 공개된 기업에서는 비트코인의 그 개수가 약 67만 개 정도 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상당히 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약 60만 비트코인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저도 잘 모르는 회사들도 많은데 마라 홀딩스나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데는 이제 당연히 거래소의 기초에 있어서 나름의 그 증거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인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주요 기업 대기업이라고 친다라면은 이제 중소기업들 사실 뭐 좀 이름은 생소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도 퍼지고 있고 거기에 가장 또 핵심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약 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름의 그들의 지침, 재무적인 지침을 발표한 점은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확산이 되면 확산이 되지 뭐 감소하거나 멈추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런 재무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거의 갑자기 터닝 포인트가 나와서 떨어진다라고 하려면은 결국에 핵심 요인은 동력은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가 되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감히 어떤 경영자나 이사회에서 이것들을 재무자산을 활용하면서 오케이를 하겠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등락은 여전히 타 자산, 유가증권보다 작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크립토 안에서 비트코인의 하방 경직성은 너무나 강해졌죠. 지금처럼 조용할 때 뭐 조금 사두면은 나중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장에서의 이목은 비트코인 및 크립토로 집중이 되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타 코인 대비해서 훨씬 변동성이 덜한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에 대한 그런 활용도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주 후반에는 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얘기와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네. 뭐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주식, 채권, 가상화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큰 얘기들이 좀 비슷한 장소에서 나오겠네요. 지금 이틀 전에 이제 네네. 샘 올트만 네네. 오픈AI CEO 때문에 네.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품론이 네. AI에 대해. 네. 좀 생각해 보면은 샘 올트만은 그 조금 더 이 도덕성이나 뭔가 윤리적인 그 측면에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종속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속도를 늦추자는 거에 반대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AI가 확산이 빠르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시장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그 영향력이 크고 그동안에 밸류에이션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건가 체크를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가 이 성장 스토리에서 통화 정책으로 옮길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근데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제일 핵심 인물인 파월 연준 의장이 잘 안 주니까 기대감이 아니라 우려, 경계심으로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냉각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행사 일정상 초반부에 있잖아요. 금요일 장에 분명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칠 미국 시장에서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끝나면은 이제 이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를 보면서 이게 블록체인이 단순히 크립토만 볼 것이 아니라 역시나 AI나 신성장 산업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은 다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기업 얘기가 나오니까요. 주제가. 네. 새로운 네. 주식 시장에 있어서 동력을 찾을 가능성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부분 역시나 한번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주말 사이에 참 이제 지켜볼 내용들이 많네요. 한번 보겠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거품 요 얘기가 최근에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된 13F 보고서라고 하죠. 네. 여기를 보면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나 이제 이게 나오는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161조 원어치 미국 주식을 보유했다. 네. 그리고 수익률 좀 좋으면 괜찮을 텐데 어때요 네. 지금 상황이? 네, 작년은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네, 작년은 너무 좋아서 이제 크게 5개 자산으로 국민연금에서 네. 나눌 수 있는데요. 주식, 채권, 대체인데 대체는 뭐 국내외 통합을 해서 보고 국내와 해외를 나누는 것은 채권과 주식이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해외 주식 쪽에서 속된 말로 이제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하드 캐리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독보적인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포트 전체에서 네. 미국 주식 특히 빅테크 뭐 네. 주식 진짜 하드 캐리했다. 네. 작년에는. 네. 그랬는데 네. 이제 올해 아직 이제 상반기 수익률은 이제 대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상반기 수익률은 작년 같지 않고 다만 국내 주식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국민연금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약 160조 원 규모 1,160억 달러 정도를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느리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 상반기 기준으로 11% 이상 증가를 늘렸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들 서학개미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연금의 입장과 같은 큰 손에 있어서도 투자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늘려가야 되겠고 AUM이라고 하겠죠.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연금의 운용 규모 자체가 2030년에서 35년 사이까지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총액도 늘어나고 비중에 있어서 이런 조정도 역시나 늘어나고 있고 작년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이제 퇴직에 관련된 자산이 늘어났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좀 큰 그림으로에서의 흐름은 올해 우리가 상반기에 꽤 잘 나가다가 최근에 좀 우리 증시가 안 좋고 네. 미증시도 고점 경신하다가 최근에 며칠간 조금 이제 뭐 거품 논란 이런 네. 것 때문에 조정을 기술주 중심으로 받고 있고 이제 굉장히 변곡점인 것 같은데 최근에 비중을 국민연금이 확대한 종목이 있다면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네. 좀 체크를 하면 네. 좋은 게 주식 비중이 얼마일까 요거이잖아요. 네. 국민연금의 총 운용 자산에서 지금 20년대에서 팬데믹 국면에서 지금까지는 한 45% 내외를 잡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는 15에서 20% 사이가 되겠고요. 채권을 약 35에서 40%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주식이 40에서 45%. 40에서. 근데 해외 네. 주식이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의 네.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중기 목표 향후 뭐 3년 내외 정도를 볼 때에는 주식을 과반 정도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채권을 조금 더 줄여서 35%, 대체는 약 15%이고 향후에는 2030년 정도까지는 주식 비중을 55%로 올릴 더 것이다. 늘리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률을 맞춰야 하고 그리고 퇴직 지금 국민연금에 있어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었지만 이제 나가는 돈이 이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와 대규모 1차,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중 조절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채권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높지만 수익률 확보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것들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요. 비교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단 건데요? 빅테크 기업들 네. 중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포지션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식 포트 내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 후반에서 지금 6% 중반까지 올라간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점진적으로 좀 늘리고 있는 상황에 있고 가끔씩 이제 뉴스에서 보실 때 국정감사 같은 거를 가을쯤에 하잖아요. 하면은 뭐 국회의원 분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혼내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혼낼 때 뭐 이걸 하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국민연금도 이제 감사 대상 피감 기관이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이 코인을 해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코인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블록체인 심포지엄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했다시피 재무자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높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역시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포트 비중을 늘려왔는데 이게 그때는 처음에 했을 때는 코인이 좀 차트가 좀 낮아 있다 보니까 이걸 왜 했느냐 위험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네네. 상당히 많이 고점.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죠.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국민연금이 투자 금융인만의 시선으로 또 바라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도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이슈는 블록체인과 같은 크립토가 같은 전통 새로운 신규 자산이 전통 자산의 입지에 다다를 때까지는 필수 불가결하게 좀 따라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또 빅테크에서 이제 팔란티어 같은 데는 포지션을 좀 확대하고자 하고 있고 기타 미국 경기에 대한 둔화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 관련해서는 비중을 늘리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립토 환경과 뭐 가격 인식이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좀 이거 너무 위험한 투자 아니야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나가 있는 게 이제 미국 정치권인데 네, 워낙에 이제 공화당과 백악관에서는 친 크립토 성향의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 있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 있어서
이제 헤게모니도 네. 역시나 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미국이 이제 잡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뭐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시장의 흐름에 선두주자가 아니더라 선두주자 그룹의 대열에는 합류해 있는 것이 조금 투자나 여러 가지 측면 신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경제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일본 경제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는지 연관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우리하고도 7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 감소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뭐 폭이냐 좀 살펴보니까 4년여 만에 이 낙폭이 최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건데 특히나 미국에 대한 수출이 10% 이상 줄었다. 요거 이제 자동차가 일본에도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네. 자동차를 얼마나 수출했느냐? 이건 거의 30% 가까이 급감했더라고요. 네. 관세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가격을 네. 이제 뭐 올린다고 하더라도 마진을 가져가기 어렵고 관세 때문에 해야 되면 결국에는 그 금액적으로 소비자한테 부담을 전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총 금액 자체를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수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본 엔화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특징적인 게 엔저가 나타나게 되면은 수출이 늘어나서 고용이 창출되고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임금까지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아베노믹스의 이제 세계 화살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초저금리와 엔화 절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에 있어서 최근에 아직 다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엔저가 지속은 되고 있는데 엔저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통화 가치의 절하를 통해서 수출의 증대를 일으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이 관세 이슈가 부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원화가 상당폭 절하가 되었죠. 지금 상반기에 수출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떨어진 그 눈높이에 충족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그거에 정도면 비하면 다행이다. 근데 하반기가 걱정돼라는 네. 건데 일본은 이미 현실적으로 다가온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매출은 싱글 디짓으로 늘어났지만 영업이익단에서 OP 기준으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5% 떨어진 것이 도요타를 필두로 한 일본 자동차 산업은 더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량 감소분은 3% 정도만 떨어졌는데요. 자동차가 대미에. 근데 자동차 대미 수출 금액은 약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거의 물건은 동일하게 보냈는데 30% 정도의 가격 인하를 하지 않고선 이거를 소화시킬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일본 경제의 한 축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일본 전체 수출에도 비교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만 감소한 게 아니라 일본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 중국도 한 3.5% 요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네, 네. 뭐 당연히 이제 일본이 네. 소재 장비 쪽 이렇게 해서 굉장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흐름에 있어서 이게 잘 이제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의 경기가 뭔가 트리거가 생겨서 조금 더 확장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난다라면은 이런 일본의 대중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신호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3.5% 정도 감소했고 특히나 제조업 철강 쪽에서의 11% 정도, 전기전자 7% 이상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일본에 대한 그런 중국을 통해서 선행 지표로 보는 측면에 있어 좀 미흡했고 또한 중국 역시나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는 양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만 보면 일본 굉장히 큰일 났구나, 어렵구나,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증시 반응만 보더라도 약간 요즘에 좀 의아했던 게 관세 협상 일본 그렇게 잘한 거 아니라고 네, 좀 그렇죠. 알려져 있고 네. 그 과정에서도 잡음도 어려움도 좀 많았다 이런 걸 네. 우리가 좀 많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물론 미증시 영향 받고 이틀 니케이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전반적인 흐름은 증시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본 경제 어떤 거야 좀 궁금해요. 니케이가 계속 네. 역사적 네네. 정보 좀 갱신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좀 의아했던 게 우리가 더 수출 협상 잘했다던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주가가 기고 일본은 갈까?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또 예전과 다르게 옛날보다는 이제 일본과의 경쟁 의식이 조금 희석되는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은 이 수출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호재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악재는 지나갔다. 그리고 특별한 이제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을 더 확대시키거나 우리 경제에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날 걸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수급 개인들과 그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더 이어갈 수 있었는데 국내는 당연히 지금 언급되고 있는 재료들뿐만 아니라 지금 7월까지 이끌었었던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 기대 수익률 상향이 지금 되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들을 만나다 보니까 관세 협상 타결과 같은 긍정적인 뉴스의 힘을 못 받는 상황이 되었고 개별 업종들 반도체 업종이나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달라 원전이라든가 네, 원전 불공정 구력 계약 논란 이런 것들 우리 주력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힘을 받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 경제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비교적 견조하게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는데 3분기가 그 흐름이 안 이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겠고요. 다시 한번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비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큰 폭의 상승 GDP 성장을 나타낼 것은 아니지만 뚜렷하게 악재에 노출되어서 경기 둔화나 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 있어서도 임금의 최근 추세적인 상승세, 물가의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그 관계 설정들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만약에 일본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는 다시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내년 초보다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3분기의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의 이슈니까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더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월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